재산형 제도입니다. 재산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벌금, 과료, 몰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벌금형은 오늘날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막대한 경비 문제, 과밀화 문제, 세금 증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벌금형이 오늘날 중요한 형사 제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이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단기 자유형 폐단을 줄이는 대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실정법을 가봅니다. 자,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5만원 밑줄 그어보시고요. 하한이죠. 하한이 5만원인데 지금 상한이 없어요. 상한은 없다. 상한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도 가능하죠. 일단 끊고 감경시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단서는 잘 안 나오고요. 그 앞에 있는 5만원 이상 이거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과료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료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이 벌금을 잘 받으세요. 자, 중요한 것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1번 체크하시고 2항 체크하시고. 자, 벌금과 과료 나와 있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입니다. 확정일이에요. 선고일 하면 틀려요. 확정일로부터 30일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30일 내에 납입한다. 어디다 납부하죠? 법원? 아니, 검찰청에다 납부를 해요. 검찰청 집행기에다 납부를 하면 됩니다. 일단 끊고. 자, 요 숫자 잘 나와요. 30일. 색깔 칠하시고요. 그 다음 확정일입니다. 확정일 색깔 칠하시고. 선고일 아니라 그랬어요. 60일 아닙니다. 한 달입니다. 그리고 요 벌금과 과료 그랬잖아요. 벌금과 과료는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벌금, 그 중에서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량이죠. 재량. 한다 하면 틀려요. 법원의 재량이다. 그리고 여기서 벌금을 선고할 때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없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부를 한다 그랬는데 벌금만 명시가 되어 있고 과료는 없잖아요. 그렇죠? 과료는 되어 있지 않다. 이거 정리를 해 두시고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벌금만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니, 과료는 X가 얼마 안 되잖아요.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인데 이거 못 낼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과료를 미납할 때는 노역장 유치를 명할 수 있다.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벌금은 X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과료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틀리다. 그리고 자, 밑에 2항 보시게 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했을 때는 1일 이상 3년 이하. 그쵸? 빨간색으로 밑줄 쫙 그어보시고요. 그리고 3년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3년에다가 색깔을 칠합니다. 그리고 하한이 얼마다? 1일이다. 1일. 한 달이 아니고 1일이죠. 1일이다. 이 3년이 최대입니다. 최대 3년이다. 어떤 이상한 점 들지 않나요? 위에서 벌금은 5만원 이상이라 해놓고 상한에는 제한이 없다 해놓고 벌금 미납할 때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노역장 유치케 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고 했잖아요. 노역장 유치를 해서 작업에 복무케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상한엔 제한이 없다 했는데 노역장 유치 기간에는 3년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황제 노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벌금을 100억을 부과받았다. 벌금 100억 낼래요? 아니면 3년 있다가 노역장 유치 당하고 나올래요? 저 같으면 3년 있다 나오겠어요. 100억 안 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노역이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뭐 비판점은 다 떠나서 일단 법조문 자체가 벌금액,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을 3년으로 잡았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했을 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미만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케 한다.
그쵸? 여기선 다 있어요. 보세요. 여기 1항에도 벌금 과료 있고 2항에도 벌금 과료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1항에서 단서 조항에만 과료가 없다. 나머진 다 벌금 과료가 다 있다. 됐어요? 됐고 그 다음 기간 받으셔야 됩니다. 기간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는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30일 미만. 이 30일 미만짜리는 잘 안 나와요. 워낙 앞에 3년짜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3년짜리를 잘 받으시고 과료는 그냥 1일 이상 30일 미만이지만 혹시나 모르니까 30일 미만까지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노역장이 유치만 하는 건 아닙니다. 노역장에 가두는 것만 아니고 가두어서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킨다. 반드시 작업에 복목해 한다 하는 겁니다. 한다예요. 한다. 의무적. 그래서 하게 한다. 밑줄 그어놓으시고 의무적이다. 할 수 있다면 안 돼요. 하게 한다. 됐죠? 그리고 이제 1일이죠. 한 달이 아니고 1일입니다. 보통 하루 일당을 얼마로 잡는가요? 5만원? 옛날에는 5만원이었는데 지금 뭐 인상되어서 뭐 10만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10만원을 못 냈다. 그럼 10만원어치 살다 나오는 거죠. 100만원 못 냈다? 100만원어치 살다 나오는 거예요. 됐고 그 다음 요 69조 엄청나게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70조 노역장 유치 볼게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벌금 과료 나와 있죠? 벌금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유치기간을 정해서 동시에 때립니다. 그리고 이 항이 최근 몇 년 전에 신설된 조문인데 그 노역장 유치, 황제 노역 때문에 신설된 조항이죠. 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일 때는 300일 이상 유치기간을 정해야 되고요.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500일 이상을 정해야 되고요.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상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은데 그것이 그 5급 승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교정 5급 사무관 시험에 뒤에 기출지문에 나와 있지만 이게 보여드릴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가보시게 되면 여기죠. 여기 맨 밑에 기출문제 선고하는 벌금이 50억 원 이상일 때는 50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1000일짜리인데 이게 16년도 승진시험에 5급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5급 하시는 분들은 좀 받으시고 어떻게 이런 걸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엽적인 거잖아요. 그쵸? 혹시나 국가직 7급 하시는 분들은 좀 받으시고 9급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받으세요. 그래서 1억 이상 5억 미만일 때는 300일, 5억 이상 50억 미만일 때는 500일, 50억 이상일 때는 1000일. 이렇게 살짝만 밑줄 그어두시고 참고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됐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69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과료 선고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했을 때는 그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를 해서 그만큼을 제합니다. 제하면 돼요. 그래서 뭐죠? 100만원 미납인데 100만원 예를 들면 100만원 노역장 유치기간인데 내가 벌금 50만원이 생겨서 50만원을 납부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노역장 유치를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이게 미결 구금일수인데 그 통산 나와 있죠.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즉 미결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 과료에 관한 유치, 구류에 산입을 한다. 여기서 전부입니다. 전부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CF 하시고 또는 일부 하면 틀려요. 이건 틀리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전부 또는 일부 하면 틀려요. 이것은 국법이요. 국법화에 이렇게 있었던 것인데 위헌 결정 받고 나서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 전부를 산입을 한다는 거죠. 필요적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틀려요. 100% 산입을 한다. 그래서 1심에서 복역했고 1심에서 미결 구금 기간, 2심에서 미결 구금 기간, 3심에서 미결 구금 기간 그 통산에서
통산에서 뭐 1심에서 확정되면 1심에서 끝나겠지만요. 어쨌든 미결 구금일수가 있다면 그 유치된 기간 있잖아요. 그 모든 100%를 100% 산입을 해준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또는 일부가 들어가면 틀리다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다시 한번 그 숫자를 좀 잘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다 될 것 같아요. 기출지문은 제가 굳이 설명할 건 없고 여러분들은 꼭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그 다음 밑에 형소법 조항 나와 있는데 이건 잠시 이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시효 효과 나와 있죠? 형 선고를 받은 자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집행이 면제가 됩니다. 집행 면제. 이거 좀 봐두시고. 자,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인해서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데 6번, 7번 나와 있죠? 1번부터 5번까지는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나오는데 지금 벌금 재산형 부분이기 때문에 재산형과 관련된 6번, 7번만 옮겨놨습니다.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는 뒤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벌금, 여기 벌금, 그 다음에 몰수 추징, 그 다음에 밑에 과료 전부 다 뭐예요? 재산형 얘기잖아, 그쵸? 재산형. 자, 그랬을 때 빨간색으로 벌금이나 몰수를 못하면 추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5년입니다. 5년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과료는 1년 동그라미 쳐보시고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집행을 받음이 없이 다음 기간이 경과함으로 인해서 시효기간이 완성된다. 시효 완성은 뭐라 그랬어요? 집행이 면제된다. 즉 벌금이 낼 돈이 있다면, 추징당할 돈이 있다면, 과료를 낼 돈이 있다면 이 기간이 지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집행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집행을 못해요.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래서 숫자 좀 색깔 칠해 두시고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바뀌었어요. 개정됐다. 그 다음 시효 중단 볼게요. 자, 사형, 징역, 금고, 구류. 사형은 생명형이고 징역, 금고, 구류는 뭐였어요? 자유형이었잖아요. 이것은 수용자를 체포함으로 인해서 중단됩니다. 중단. 시효가 중단된다고요. 자,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이건 재산형이었잖아요. 그쵸? 그쵸? 이것은 강제 처분을 개시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위에 있는 시효 있죠? 5년하고 1년 이런 것들이 중단된다. 그쵸? 그리고 사형하고 자유형은 그 1번, 2번, 3번, 4번에 나와 있는데 그 뒤에서 나중에 배운다 그랬습니다. 자, 벌금형의 시효는 5년짜리다. 그쵸?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중단된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됐고, 그 다음 실효에 관한 법률 볼게요. 자, 수용인이 자격정지 이상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 집행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그 형은 실효된다. 벌금은 몇 년? 2년.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실효됩니다. 숫자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5년이었죠. 시효기간 여기 벌금 나와있지? 벌금은 5년짜리였는데 실효에 관한 법률에서 실효 부분은 뭐다? 2년짜리다. 2년. 색깔 칠하셔야 돼요. 색깔 칠하셔서 위랑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벌금과 과료를 비교를 해봤어요.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밑에 노역장 유치 관련해서 요 밑에 부분은 소년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다룰 텐데 지금 미리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세 미만자에게는 노역장 유치 선고가 안 돼요. 소년법에 나와 있어요. 소년법에 다룰 테니까 이거 좀 봐두시고 나머지는 지금 다 했습니다. 자, 벌금형 가볼게요. 자, 벌금형 성질 볼게요. 일신전속적이다. 그쵸? 일신전속적이다. 밑에 일신전속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밑에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쵸? 그 아들에게 벌금 300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아들이 내야지. 그쵸? 그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 자식에게 물려 벌금을? 그렇잖아요. 제3자 대납이 안 돼요. 대납이 안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빌려야지. 그쵸? 엄마 아빠로부터 빌려서 내야지. 그쵸? 상계가 안 돼요. 내가 국가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서로 깝시다. 맞상계 합시다. 맞계산합시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연대 책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인실 일신 전속적이다. 이런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데 그 예외되는 조문이 형소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형소법에 그 예외를 볼게요. 자, 앞페이지 나와 있어요. 앞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자, 형소법 좀 나와 있죠. 자,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이 확정됐죠. 확정되고 이제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돈을 내기 전에 확정되고 난 후에 후자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시고 후에 사망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사망된 것이 아니라 확정된 후에 사망했을 때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법인 얘기 나와 있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그 재판 확정 후에 합병에 의해서 소멸되었을 때는 그 합병 후 존속한 법인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면 틀려요. 전하면 틀려. 후에 가능한 거예요. 재판 확정 전일 때는 무죄추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어요. 재판 확정 후다. 이걸 봐두시고요. 기출문제에도 그렇게 나오죠. 전자하면 틀려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검은색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말씀드렸고 상한에 제한이 없다 말씀드렸고요. 자, 위에서 5만원 이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총액 벌금형 제도다. 총액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실정법이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액 벌금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빈부차를 따지지 않아요. 빈부차를 따지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만지, 직업이 뭔지, 재산이 그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내가 절도를 했다? 그럼 절도에 대해서 벌금형 때리면 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남의 재산을 왜 훔쳤냐, 그지? 그걸 평가를 해서 그냥 벌금형 때리는 거죠.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따지고 하면서 뉘우치고 있는지 피해자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벌금형 때리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해서 벌금형 많이 때리나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총액 벌금형 제도다. 는 것이죠. 잠시 더 설명하고요.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형법 조문 배울 텐데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그리고 집행유예도 가능해요. 원래 집행유예가 안 됐었는데 형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집행유예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모든 액수에 대해서 벌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까지만 돼요. 500만원짜리까지만. 상한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제한이 없어요. 액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집행유예 같은 경우는 액수에 제한을 둔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벌금형에 대한 장점을 좀 볼게요. 자, 벌금형은 범죄자에게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나마 위화력이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오판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 벌금형을 맞기 때문에 형 구금시설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교정시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형 집행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벌금을 국가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국가 수입이 증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자유형을 과할 수 없는 이 법인 범죄 있죠. 법인, 회사, 그렇죠? 법인 범죄에도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욕에 의한 범죄, 대표적인 것이 도박죄, 작물죄, 기타 경제사범인데 이욕에 의한 범죄를 그나마 억압할 수 있다는 점. 다음, 수용자를 수감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거 없죠? 반면에 단점 볼까요? 범죄자가 어쨌든 절도를 했다면 절도를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범죄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구금을 당해야 되는데 엄연히 사회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 자, 총액벌금형제, 현행법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 총액벌금형제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약자와 강자, 즉 부자와 가난한 자,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에 반한다. 내가 빵
훔쳤어요. 핸드폰 하나 훔쳤습니다. 근데 부자에게 벌금이 300만 원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벌금이 300만 원 나왔어요. 부자에게 300만 원은 돈입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이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위아래가 다른 거지. 부자에게만큼 제일 만만한 형벌이 벌금형 아닌가? 그쵸? 그래서 이 빈자와 부자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총액 벌금형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게 현행법인데 이 부분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일수 벌금형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보세요. 부자에게는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자에게는 그쵸? 교화 개선 작용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또 고도의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자, 벌금을 낼 수 없는 자에게는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노역장 유치. 근데 그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기 자유형 폐해를 가져온다는 점으로 가게 되죠. 또 아무리 거액의 벌금 미납자라 할지라도 앞에 설명드렸듯이 3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 간접 형벌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쵸? 그 가족에게도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맞다,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장단점은 어디가나 다 있겠죠. 이런 장단점을 비교해서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 문제를 풀 때 쉽게 풀립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나서 기출지문들 정리를 해놨는데 볼까요? 벌금형은 국가에 대한 채권과 상기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틀렸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총액 벌금형 제도를 취하고 있다 그랬죠? 그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가 없다? 그런 거 아닙니다. 벌금은 성인에게만 선고하나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성인, 소년 가리지 않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고요. 나머지는 됐네요. 자, 그 다음 개선 방안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제가 뭐라 그랬죠?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불평등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배분적 정의에 반한다. 뭘 취했을 때? 총액 벌금형 제도를 취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일수 벌금형 제도입니다. 이것은 개선 방안인 거지 현행법이 채택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일수 벌금형 제도 한번 볼게요. 자,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먼저 일수를 정해요. 일수를. 그리고 나서 피고인의 수입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액이죠. 일정액. 일수당의 정액을 정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앞에 해놨던 그 일수 있죠. 일수. 이 두 개를 곱해요. 이 두 가지를 곱해서 일수하고 일수당 정액을 곱해서 벌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일수 벌금형 제도라고 한다. 이걸 정할 때 이 사람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쵸? 연봉이 얼마인지, 직업이 뭔지 이런 것들 다 따집니다. 다 따져서 이걸 계산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이런 직원들도 다시 채용해야 되고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재산이 노출되는 거죠. 아니 핸드폰 하나 훔쳤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할 때 이런 걸 다 따진다는 것이 그쵸? 그 사람의 재산도 노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절도를 했으면 절도 그 자체만 갖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 안 되죠. 그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저기 그쪽이죠. 저쪽 스칸디나비아 제도 그쪽 일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도입되고 있지 않다. 좀 봐두시고. 근데 선거철 가면 뭐 대선철 가보면 어떤 후보자들이 난 이거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좀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신분제면 몰라요. 조선시대와처럼 신분제도라면 몰라요. 그러니까 양반, 그쵸? 양반, 양민, 그다음 밑에 천민 이런 계급제 사회라면 모를까? 그러면 양반이 절도를 했다면 벌금 많이 때리고 천민이 했다면 벌금 조금 때리고 이건 가능하겠지만 우리 신분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등 사회인데 빵 한 쪽 훔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재산 능력을 평가해서 벌금을 내리나? 벌금을 부과하나?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좋겠는
좋겠지 않느냐라는 일부 학자들의 얘기는 있다는 거죠. 장점 볼게요. 벌금형의 차등화를 통해서 상대적인 균등화를 이룬다. 벌금형의 탄력성, 배분적 정의에 충실하다.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기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책임주의와 희생평등의 원칙을 조화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경제사정의 변화, 화폐 가치 하락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단점 볼게요. 실제 조사는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다음, 양형 과정에 있어서 범죄인의 재산 정도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고 경제능력 평가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렇죠? 다음, 벌금 액수가 많을 경우에도 법관이 이를 기계적으로 일수를 나누어서 계산하게 되면 오히려 이 자의적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 범죄와 관련 없죠. 그렇죠? 절도했다면 오로지 절도만 갖고 평가를 해서 벌금을 부과해야 되는 것이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그 재산을 가지고 변수로 삼는 것은 책임주의와는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단점이 있어요. 됐고, 그 다음 밑에 기출문제 좀 봐두시게 되면 좀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벌금을 연납하자, 분납하자 하는 것입니다. 연납, 분납제도. 우리가 하이마트에 가서 냉장고 TV를 살 때 할부로 끊는 건 내가 봤는데 벌금을 연납하자, 분납하자. 이걸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벌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곤란할 때 연기 후에 내게 하거나 나누어 내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요, 형법에는 없습니다. 형법이나 형소법에는 없어요. 없지만 규칙이 있어요. 사무규칙. 검찰 집행 사무규칙에 벌금의 일부 납부 제도가 인정되고는 있지만 실무에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다. 자, 그럼 그 조문 가볼게요. 자, 1항 납부 의무자가 벌과금 등의 분할 납부 연기를 받으려면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때 마지막에 검사죠. 검사 동그라미.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밑에 기출문제 가보시게 되면요. 누구로 되어 있어요? 법원 아닙니다. 법원이 아니고 검사입니다. 검사. 됐죠? 그리고 그 위에 일수 벌금형 제도와 강제 분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허가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지 법원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가서 장점 볼게요. 장점, 연납 분납 제도 장점.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근데 그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네요. 단점 볼게요. 단점이 더 잘 나오니까요. 벌금을 연납 분납하게 되면 형벌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죠. 뭐 벌이 벌 같지 않죠. 그 다음 업무 부담이 늘어나죠. 그 다음 화폐 가치 변동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하다. 그쵸? 뭐 여러분들이야 우리나라 돈밖에 없겠지만 뭐 일부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달러라든지 일본 엔화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됐네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가볼게요. 연납 분납 제도가 활성화되면 형벌 위화력이 높아진다. 반대입니다. 예방 효과가 높아진다. 반대입니다. 자, 그 다음 벌금 미납 관련해서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집행하는 특례법 이것은 법조문 시간에 해놨습니다. 거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합니다.